안녕하세요. 홍광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닥터지 편집자분들을 모시고 또 특강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직자들의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요일 수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좀 그 특강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 특별히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판로를 개척하고 매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화장품 중소기업, 즉 강소기업에 지원하시고 더 넓은 그런 기회의 장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강조해 주셨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매출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국어 영역, 특히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좀 더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계획하실 때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AI, 또 AI와 화장품과 화장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의 목차는 총 3개 큰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AI란 무엇인가? 우리가 AI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AI란 무엇이며 AI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AI와 우리 화장품은 도대체 어떠한 그런 연관성과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AI를 화장품 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럼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기사를 보면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오늘이 5월 28일인데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뭐 대통령 후보들의 그런 뭐 첫 번째 공약에서도 AI가 좀 많이 언급도 되는 것만큼 AI가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학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자, 뭐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모든 산업은 AI로 인해 거대한 변형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AI가 산업 전반적인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기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챗 GPT를 만든 회사죠. 오픈 AI 샘 올트먼이 뭐 4일에 방한한다. 이게 지금 2월달 기사인데 와서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픈 AI 샘 올트먼 뭐 한국에서 동맹 찾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삼성, SK, 카카오 등 협력을 모색하고 또 뭐 최신 기사 중에서도 뭐 오픈 AI 샘 올트먼이 뭐 한국 대선 주자들 후보들을 만나서 앞으로 AI와 또 한국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AI에 관한 그런 이슈 또 뭐 검색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K뷰티 산업유형학과 학생으로서 왜 AI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예전부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AI와 또 화장품 또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요한 그런 기술들과 화장품이 어떻게 융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 그런 학과 이름이 K뷰티 산업 융합학과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융합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시고
AI와 화장품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좀 잘 숙지하고 또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한 2년 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우리 K뷰티 산업융합과의 슬로건은 바로 AI 코스메틱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AI 코스메틱, 즉 AI와 화장품이 결합했을 때 솔루션, 즉 해결책을 공급해 주는 그런 학생이 되자.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 좀 취업을 준비하자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K뷰티, 건국대학교 K뷰티 산업융합과 슬로건인 AI 코스메틱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좀 상기하시고 또 다시 되짚어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진로에 있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좀 더 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AI가 중요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학업, 뭐 화장품 산업에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AI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I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될 두 단어가 바로 있다면 저는 초연결과 초지능을 뽑고 싶습니다. AI는 뭐 인공지능이고 뭐 컴퓨터가 또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뭐 창작한다, 이러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연결, 즉 컴퓨터와 사물, 사람이 다 연결시키는 것, IoT라고 해서 이제 사물에도 인터넷이 들어가서 사물과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그 뇌에도 이렇게 뭐 칩을 넣어서 하는 뭐 약간 뇌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생체 안에 인간의 그런 신체에도 AI 칩을 뭐 넣을 수 있다, 요런 것도 연구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것처럼 인간부터 시작해서 사물, 뭐 컴퓨터, 뭐 반도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들, 이게 과연 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라면 연결 넘어서 연결을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지능이라면 지능을 넘어, 즉 인간의 그런 지능을 넘어 초월적인 지능을 갖는 무언가가 생긴다는 거죠. AI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우리가 그래서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했을 때 알파고가 이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AI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발전되어 왔는지 AI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역사를 배우기 전에 AI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AI 정의는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하죠.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AI의 그런 원래 풀 네임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rtificial이 그런 인공적인 이거거든요. intelligence가 우리 인간의 지능. 그래서 artificial, 인공적인 지능이다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AI라고 하고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또 강화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AI의 이런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제기가 되었으며 거의 AI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AI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개념, 즉 인공지능, 인간의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 뭐 로봇, 이러한 그런 개념은 약 3000년 전부터 인류의 상상력 속에 존재했다라고 또 하는 부분들도 문서로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레타 섬을 지키는 헤파이스토스의 작품 탈로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크레타 섬을 지키는 그런 로봇인데 사람의 지능, 생각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크레타 섬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생각하면서 크레타 섬을 지키는 이 탈로스의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탈로스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탈로스 하면 뭐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타노스라고 하는 뭐 최고의 빌런이 있었죠. 어벤져스가 다 모여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최고의 빌런 타노스는 아마 이 탈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이 이름을 좀 따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타노스는 결국에는 인간이 힘을 합쳐도 막 이게 결국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면 AI도 과연 발전하고 발전하면 인간이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발전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AI가 지금 막 붐이 일어나서 야, 우리가 AI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대가 예전에도 두세 번 있었다. AI의 붐이 일어나서 우와, 드디어 기계가 컴퓨터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대감이 쭉 높아졌다가 이게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사그라들고 다시 야, 저 이렇게 인공지능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연구를 쭉 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야, 인공지능이 다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이 부분은 안 되네 라고 해서 다시 3차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트머스 회의에서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AI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면서 AI 1차 붐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그라든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2차 붐이 쭉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공지능 안 된다라고 사들었다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개발되고 머신러닝이 딥러닝으로 발달하면서 AI가 점차적으로 쭉 성장을 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AI, 즉 생성형 AI의 시대까지 도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대별 AI 발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했죠? 1950년도라고 했고 또 1950년대에 영국의 수학자 에린 튜링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거다. 우리가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장 이슈된 그런 개념이 뭐냐면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 즉 사람의 뇌처럼 사람의 신경처럼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즉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로직,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 라는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모델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57년 프랑크 로젠블랏은 퍼펙트론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AI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패턴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너무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해서 초기 연구 성과는 세간의 기대를 높였으나 그때는 컴퓨터 성능도 굉장히 안 좋았고 논리 체계나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AI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침체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사람 같은 경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냐, 머핀이냐, 비슷한 사물을 보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건 개야, 이건 머핀이야, 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고양이야,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사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아무리 이게 패턴화해서 정교하게 논리를 짜서 컴퓨터에게 알려줘도
이게 굉장히 이건 개와 머핀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슷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이게 개라고 했다가 머핀이라고 했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죠. 즉 패턴을 인식하는 AI는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은 안 되겠는데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침체기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는 사람들이 입력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조금씩 다시 AI의 연구가 좀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한계성은 또 뭐냐면 사람이 논리를 짜는, 즉 코딩을 하는 대로만 그 AI가, 즉 인공지능이 사고를 하고 결과값을 낸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활용돼서부터 이제 사람이 코딩을 짜주는 거에서 벗어나서 기계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머신러닝 때부터.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디지털과 인터넷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디지털에서 사물들이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이 www.com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면서 기계가 인간이 짜준 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웹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는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고 나아가 사람이 찾지 못하는 규칙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AI 연구는 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다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인공신경망을 해서 사람의 그런 신경처럼 어떻게 사람의 신경처럼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그런 뇌처럼 생각하게 하자라고 했다가 침체기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부활하는데 그런 무엇이 이게 어떠하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인공신경말이 부활하겠고 하고, 이 머신러닝이 딥러닝으로 개발하게 되고, 딥러닝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그런 CPU나 GPU의 그런 컴퓨터의 속도가 발전하면서 이제 한계를 여겨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극복해져 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발전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캐나다 토론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이신가요? 예,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이 이제 인공신경망의 여러 겹상은 다층 퍼펙트론을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또 여러 가지 레이어,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지면 예전에는 반도체 속도라든지 데이터 양이 부족해가지고 이 한계를 극복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딥러닝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쌓여 있어도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는 2006년에 심층 신뢰 신경망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AI 기술을 대표하는 알고리즘인 딥러닝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딥러닝이 AI에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딥러닝의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바로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인 ILSVRC라고 하는 Imaginary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고 하는 이 대회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끄는 알렉스네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미지 인식률이 84.7%가 되는 거죠. 전년 우승팀인 오류보다 전년 우승팀의 오류는 25.8%였는데 16.4%까지 낮추면서 이제 딥러닝이 AI의 그런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 아까 그 개와 머핀, 개와 고양이 이런 것들 헷갈리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대회에서 인식률을 누가 더 적게 하냐, 누가 더 이미지를 판별을 잘하냐라고 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2011년에는 25.8% 있던 오류율이 2012년에는 16.4%로 돼서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이건 뭐냐면 100장 중에 뭐 85장 이상은 85장 정도는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얘기죠. 그만큼 AI가 정교화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딥러닝 때문에 그렇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보면, 머신러닝은 사람이 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을 하게 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통해 출력물이 나오는 건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냥 냅다 붓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부어버리면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신경만, 즉 사람처럼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AI의 대세가 되면서 AI의 발전 속도가 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딥러닝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GPU의 그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U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그래픽을 돌릴 때 이 엔비디아의 그런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발전하게 되면서 직렬로 계산했던 부분들이 그래픽처럼 병렬로 하는 부분들의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도 딥러닝도 병렬로 계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GPU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GPU의 병렬 계산 구조가 AI의 구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딥러닝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의 증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10,000장, 20,000장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몇백, 500만 장, 600만 장, 1000만 장,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수렵해 버리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는 컴퓨터에 입력되는 정보 수준에 그쳤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넣었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검색 엔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발전되면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해요?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대량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 이게 되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구단이 격돌을 했는데, 네, 알파고가 이기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이슈가 됐고,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수만 번의 자가 대국을 진행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직관을 모방하여 수를 예측하고 전략까지 세울 수 있었다. 인간을 꺾은 AI 탄생은 본격적인 AI 시대의 그런 신호탄을 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컴퓨터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그런 이미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건 강아지야, 이건 고양이야, 뭐 이건 강아지가 아니야, 이렇게 판별을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이제 이 판별을 잘하는 AI에서 딥러닝을 통해 무엇으로 발전하게 된다? 바로 생성형 AI죠. 판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처럼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글을 쓰다든지 질문에 대답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창작 활동, 즉 창조의 행위까지 하는 AI, 즉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GPT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GPT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2022년 말 정말 AI 기술을 거대한 변형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업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픈 AI죠. 오픈 AI가
LLM 거대 언어 모델 GPT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GPT가 그런 뭐 글을 작성한다든지 또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영역에서 오류율이 적고 되게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LLM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LLM은 여기 녹색 글씨 보이시죠?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방대해양의 데이터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과 같은 언어 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LLM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지나 동영상보다는 이런 우리가 쓰는 자연어, 일반적인 언어죠. 그냥 글, 말을 통해서 컴퓨터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통해 이해하고 학습하고 출력물까지, 즉 창조 행위까지 하는 부분들이 LLM이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쓰는 챗 GPT는 뭐 무슨 모델이다? 바로 이 LLM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성의 AI 시작은 2014년 이안 굿펠로우가 발표한 GANS라고 하는 모델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자연어 처리, 즉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언어의 처리, 즉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이게 트랜스포머, 즉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컴퓨터의 언어로 트랜스포밍 해주는 걸 변환시켜주는 거고, 또 컴퓨터가 생각했던 그런 언어를 다시 우리가 쓰는 자연어로 변형시켜주는 이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챗 GPT 3부터 시작해서 뭐 3.5, 4까지 해서 뭐 지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GPT를 많이 사용하시고, 저도 뭐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 뭐 논문을 쓸 때 그런 오류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GPT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GPT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그런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아까는 LLM이었잖아요. 이게 LMM이라고 하는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데, Large Multimodal 모델이라고 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LM과 LMM이라고 있는데, LMM은 뭐냐면 멀티모달 모델이라서 우리가 쓰는 자연어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 오디오 등도 처리할 수 있는 AI가 LMM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생성의 AI 시장이 점점 지금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챗 GPT나 GPT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GPT나 뭐 인공지능, 뭐 제미나이 이러한 이용 환경이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사회 진출하셔서 이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를 좀 마칠 거고요. 2교시 때 조금 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와 화장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